국회 기재위 현안 질의에서 여당은 한일 경제 교류 활성화와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구했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선용 폭풀진 논란으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면서 당내 윤리의식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 단일화 마련을 위해 활동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6월까지는 선거제 개편 단일화를 마련해 줄 것을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이슈를 놓고 여야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과 차별화된 야당만의 민생 정책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를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무역수지 적자와 세수 감소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던 예타기준 완화법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잠정 연기됐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수조 원의 그런 타격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모든 부분에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추 경제부총리는 국민의힘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요구에 민생 부담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세수 감소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인데도 정부는 전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최대 적자죠. 무역 수지. 경상 수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적자예요. 여기서 물가가 올라가는 폭은 어떻습니까? 아주 급상승입니다. 추 경제부총리는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 경제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이제 그것이 확고히 정착이 되면은 이제 경기 살리는 노력도 좀 더 배가해야 된다. 한편 기재위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재정 준칙에 관한 내용을 늘 함께 좀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6개월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나흘간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마무리한 국회 전원위원회. 국회의원 100명이 토론에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편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전원위원회가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전원위가 실패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는 협상의 시간이라며 여야가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말까지 되면 참 좋겠고요. 그런데 6월까지만 되면 현행 법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문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제 완성하려고 하죠.
김 의장은 여야가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지방 소멸 대응, 영호남과 같은 지역 갈등 해소 등의 선거제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는 못 늘리더라도 지역구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거기서 줄여가지고 비례대표를 좀 확충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가 대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장은 위성정당 출현 방지와 관련해 거대 양당의 정치적 합의와 선언이 필요하다며 직접 중재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번 달 말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장 기간은 아직 협의 중이지만 6개월 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 여부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정개특위는 내일부터 세 차례의 공론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달은 전국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다음 달은 시민 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2차, 3차에 걸친 수기 공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방송 임채연입니다. 네, 오늘 열린 상임위원회와 관련해 태윤영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기획재정위원회 소식부터 이제 살펴보죠. 논란이 됐던 이른바 그 예타 완화법이 오늘 전체 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윤지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법안을 더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12일 기재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의결됐는데 일각에서 총선을 1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 여론, 바로 이 같은 지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역시 이 점을 고려해서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오늘 기재위에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로와 철도 등 이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의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 없이 소관부처의 사전 타당성 조사만 받고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밖에 한편 오늘 기재위에선 통계 작성 기관에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건립의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일부 개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네, 또 오늘 그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현안 질의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이 4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예측 실패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성장 전망 하향 조정 등을 문제 삼아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과 주식,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돼서 관련 세수가 덜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파로 올해 내내 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라고도 전망했는데요. IMF가 올해 4월 우리나라 성장률을 1.5%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작년 12월 전망했던 수치, 작년에 1.6%로 전망했는데 그 수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1.6%요? 네네. IMF가 내년 대한민국 성장 전망률을 2.4%로 보고 있는 만큼 이 하반기 이후 내년으로 가면서 서서히 경기가 괜찮아질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여당에선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의 이 감산 기조로 유류값이 상승하는 상황인데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종료되면 서민 경제의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추 부총리는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지난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 토론이 나흘 동안 있었고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떤 평가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전원위는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열린 거라서 네.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선거제 개편을 새해부터 강조해왔고 또 속도감 있게 전원위까지 추진하면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여야 의원 100명이 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대안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선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원이 앞서서 제시한 의원 정수 축소 의제,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논의의 폭이 한정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박 과정은 없었고, 또 생각보다 의원들의 관심이 적었다. 그리고 수기 과정이 아닌 말잔치로 끝났다는 이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나옵니다. 다만 선거제 개편이라는 의제가 이 공론화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이 정당과 정파의 이해만 머물렀던 이 선거제도 개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했던 것에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전원위를 통해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지방소멸 문제 해결, 그리고 영호남 지역 간 갈등 완화 등 이 세 가지 기본 방향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합의안 도출일 텐데요. 김 의장이 말했듯이 이제는 여야 간 협상의 시간인 겁니다. 여야는 일단 이달 말 마무리되는 정개특위를 6개월 정도 연장하는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소위 같은 경우도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황정근 윤리위원장,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외연 확대를 위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와 당정협의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의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황정근 중앙당 윤리위원장과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당 대변인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여러분들께서 출중한 능력을 겸비한 당 밖의 많은 전문가들 대거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는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리위와 당무위의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황 윤리위원장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모호한 징계 사유에 대해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딴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황 윤리위원장은 오늘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당은 당규에 정해진 역할을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잘 수행할 겁니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앞서 이양희 전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는데 새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교육부와 당정협의회에서 이달 중 중장기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첫 입장을 밝히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닷새 만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대표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형 악재에 대한 당내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또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사실규명엔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정치적인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 전 대표 측은 아직 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 13일 돈 봉투가 살포됐는지 알지 못하고 검찰에도 할 이야기가 없다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 돈 봉투당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이재명 대표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수사 협조 지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개최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즉각 귀국 조치시키고 관련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엄중한 지시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뒤를 이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일을 5월 둘째 주에서 오는 28일로 앞당겼습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일을 이같이 변경하고 선관위원장으로 오선의 변재리원을 선임했습니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박광온, 홍익표, 이원욱, 김두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의 공장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를 저탄소 산업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하는 여수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의 탄소 중립 이행이 늦어질수록 국가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전기 기반의 생산을 늘리고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친환경 산업 에너지원 공급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 사용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핵 위협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도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군사 전문가들이 북핵 경량화와 소형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가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해 북핵 위협에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국가안보실에 핵 관련 정책을 총괄할 제3차장실을 신설해서 국제사회의 핵보유 반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승선근무 예비역이 병역 의무자이면서 해운업체 근로자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승선근무 예비역은 전시 등 비상시 군수물자 수송 업무 지원 등을 위해서 민간 해운업체 등에서 승선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입조처는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 침해 방지에 1차적 책임은 해운업체에 있지만 정부도 승선근무 예비역 인원 배정 절차, 직장 이동 자율성 제고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는 여야가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참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영배 의원 탈당은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법안을 가결하려는 의도의 위장 탈당이고 헌재가 이를 위법이라고 판시했다며 민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 처리가 현안으로 나타나자 민 의원 탈당을 위장 탈당이라 지적하며 안건 조정위를 무효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서동영 민주당 의원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4월 1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결별 보류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계속되는 상황이죠. 전 목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과 손절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기자회견에선 결별을 선언하긴커녕 당원 가입을 장려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왜 정치인 몇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고 또 사기치려고 절대로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전 목사는 공천권 폐지와 함께 국민의힘과의 결별 선언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류 결정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전 목사의 신당 창당을 적극 만류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의 기자회견 예고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전 목사를 향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정강원 목사와 관련돼서 마치 당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정강원 목사는 저희 당 사람이 아니고 당 대표께서도 두 번에 걸쳐서 정강원 목사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당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자꾸 끌어들이는 전 목사를 두고 당내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끊을 것도 끊겠는데 끊을 게 없는데 자꾸 끊겠다고 하고 그분하고 우리하고 한 몸이 아닌데 분리가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 몸이었나 싶기도 하고. 만남이 있어야 이별도 있고 헤어짐도 있는 건데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요.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요청으로 결별을 보류한다는 전 목사를 향해 황당하다며 공천권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선 우리 당 일이라면서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고개 숙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사과와 함께 전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별도의 조사기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상시적으로 하는 기구에 맡길 것인가 여부를 놓고 어젯밤에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체 조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상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닷새 만이죠.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퇴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 차원의 진상조사엔 한계가 있다며 선을 긋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도 밝혔는데요.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녹취 파일이 드러나면서 당시 당대표로 선출됐던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부상한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터진 악재에 당 내부에서조차 송 전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명백한 물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녹취록이 있고 송영길 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 져야 되는 문제겠죠. 그렇게 회피할 일이 아니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빨리 정리가 돼야지.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아무로 자유롭지 못하겠죠. 송영길 대표께서 기억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송 전 대표의 책임론에 더해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조기 귀국 요청을 한 만큼 프랑스 유학 중인 송 전 대표가 예정된 일정보다 더 빨리 귀국하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2030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청년 대변인직 부활에 이어서 청년 정책 기구도 신설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당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주요 현안을 어떻게 다뤄나갈 계획인지 김가람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김가람입니다. 네, 우선 청년 대변인 임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청년 대변인직을 부활시킨 데 이어서 자신이 직접 챙기는 청년 정책 기구도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조치의 의미와 함께 또 청년 대변인으로서 가지는 앞으로의 포부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청년 대변인 외에도 청년 부의장직을 저희가 신설할 예정이잖아요. 네. 부의장 1명 그리고 부위원장 6명을 공개 선발할 예정인데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직접 발표까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까지 하게 된다는 것은 당내 저희 청년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책임까지 부여한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대변인으로서 저의 포부라고 한다면 저는 본질에 충실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대변한다는 것은 대변하는 대상의 마음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의 생각이 아닌 정말 제가 대변해야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선을 먼저 다해야 되겠다. 그것이 기존 대변인들과의 어떤 변별력 있는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만 저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 대변인으로서 당과 청년층을 잇는 그 소통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요. 당이 좀 더 가깝게 청년층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청년 네트워크 활용을 제안하셨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본질에 충실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의 연장선입니다. 저는 청년 정책의 가장 훌륭한 전문가는 그 연령대의 청년, 그 계층의 청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아무리 길을 크게 여는 것보다도 많은 분들의 길을 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17개 시도당에 청년 대변인을 모두 임명해 주실 것을 좀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 학보사가 있을 텐데요. 학보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역 자치별 청년 특보분들이 계시는 곳도 있거든요. 그분들이나 청년 센터들 이런 분들과의 연계도 강화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싶습니다. 작게는 우리 당의 청년들, 크게는 대한민국 청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뛰어갈 생각입니다. 또 당내 청년 기자단도 구성해서 청년 정책이나 청년 당원들의 활동도 더욱 즐겁게 알리고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제 출마하셨을 때 나는 광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호남 정치인으로서 지역 화합과 지방 소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청년 정책 아이디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 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 청년 최고위원이 저 같은 호남 출신이 되는 것을 꿈을 꿨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지역 화합의 신호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영호남 청년들의 정기적인 교류 등 실질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보수 정당의 청년들이 지역 갈등의 해소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많은 청년 문제들이 수도권의 어떤 청년들의 집중 현상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정책 또한 수도권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이 나름대로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청년 정책 또한 수도권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청년 정책을 어떤 분권형으로 좀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격적인 귀농 귀촌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과도 굉장히 어우러지는 형태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 많이 내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가란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나 더 감는 거네요. 터지고 있어요. 베이비 외교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애를 드시는 것에 대통령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위기, 수출 경제 위기, 위기에 대해서 좋은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회는 이런 문제들을 정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왔다면 앞으로는 정책의 경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잘 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선 건데요. 여당과는 차별화되는 민생 정책의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신 김성주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그 선거제 개편 전원위원회 이제 합의안 마련을 위해서 후속 작업에 들어갈 텐데 의미와 그 평가를 놓고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잠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아마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놓고 여야가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안을 토론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여기서 그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안이 나왔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고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서 뭐 여야 모든 의원들이 문제의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해법은 조금씩 달리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양당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그전에 보면은 이런 그 선거제 협상이 양당 지도부 내에서 타협하다 보니까 약간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그런 좀 제도 개혁에 진지하게 접근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뭐 소위원회가 열리게 되나요? 거기서 이제 그 수정 결의안이 좀 도출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이후가 이제 정개특위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수순인데 그 언제쯤 그 최종안이 그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아무튼 4월 내에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서 좀 진행됐는데 그거는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바람직한 안에 합의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3월 당직 개편 때 의원님이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요. 임명되시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임명되시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제 당직을 맡기 전에는 그 전체적인 이제 국회 일정을 자기가 계획적으로 좀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매일 아침 오전은 계속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어지고요. 약간 좀 재밌게 표현하면 그 아침 거의 한 8시부터 시작하는 회의가 다 한 11시 정도 끝나고 나면 얼얼합니다. 그래서 그날 뭘 해야 될지 많은 숙제를 안고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오전 8시에 회의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군요. 거의 어떨 때는 매일, 피곤하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회의가 시작이 될 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녁이 있는 삶을 좀 추구했었는데 지금은 아침도 빼앗긴 삶이 돼버렸습니다. 아침 회의 때문에 전날 저녁에 모임하기도 좀 부담스러우시겠네요. 아침이 없는 삶.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 현재 그 민생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 분위기도 달라졌고 정책위원회도 새로 꾸려지면서 일하는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강령 개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령 개정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저희가 앞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 삶, 그다음에 좀 더 유능한 민생 정당 이거에 따라서 이번에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이제 수석 부의장을 제가 맡아서 거의 매일 만나서 이렇게
고민과 토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날 네네. 신속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또 길게 우리가 좀 준비해 갈 때는 준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뭐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당 안팎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 뭔가 좀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응도 굉장히 신속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뭐 좀 성공적으로 당직 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생이 중요할 텐데 반가운 협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1,000원의 아침밥. 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오랜만에 협치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약간 좀 뭐 유치한 원조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네.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정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실제로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있고요. 뭐 시작은 뭐 양당이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 어느 한쪽이 얘기하면 그걸 반대하는데 좋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양당이 지도부가 나서서 하게 됐고 이왕이면 더 나가자. 더 많이 하자라는 쪽에까지도 합치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MZ 세대를 겨냥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안에 그 민주당이 청년 정책을 100가지를 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좀 청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청년들이 많이 하는지 궁금하고요. 1,000원의 아침밥에 이은 그 2호, 3호 어떤 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우리 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잘 혜택을 받은 또 잘 보호받고 자란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진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세대가 또 요즘 청년 세대입니다. 혜택은 많이 받고 자랐지만 또 사회 진출할 때의 그렇습니다. 경쟁은 또 더 치열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행복한 세대, 속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세대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들이 뭘 원하는지 이들의 눈높이, 이들의 요구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000원 아침밥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학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저희가 이제 학자금 지원법이라고 좀 이름을 좀 붙이려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내고 난 다음에 이게 취업이 되면 이제 소득이 생기면 이거 갚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 기간 동안 아직 취업 전에 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좀 경감해주는 이런 법안이 좀 핵심인데요. 저희도 그게 과연 부담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대학 1학년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이렇게 누적적으로 보니까 전체 연 이자가 한 10.2% 정도 됩니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를 한 1.7% 정도까지 낮춰주려고 하는 게 현재 민주당의 구상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냈습니다만 정부하고 이견 때문에 잘 조정이 안 되다가 아마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에다가 이거를 회부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그 상황을 좀 살펴봤고 이번에 이제 부모 세대로 좀 옮겨가 보면 부모 세대 역시도 걱정이 또 나름 또 크게 있습니다. 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내 집 마련이 이제 큰 걱정인데요. 물가가 이제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뭐 그렇다고 뭐 치더라도 집만큼은 이제 서민들도 주거 걱정 없고 또 월세, 전세 뭐 이런 걱정 없이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뭐 깡통 전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제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게 이제 그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거 대책만큼은 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서민들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아무튼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이 세 번째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건 저희가 이미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법을 지난 3월 30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법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고요. 현재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호섭 의원이 발의한 법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아마 진작 있었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텐데 좀 늦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이런 거는 뭐 여야 정부가 이견이 있을 수 없어서 이런 건 그야말로 빨리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진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연초에 내건 게 있습니다. 9대 민생 긴급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금융 관련 내용이 4가지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네, 배드뱅크 설치법이 발의가 됐고 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상향으로 추진 중인데 그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정해진 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분야에서 어떤 정책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을까요? 그 팬데믹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많은 것은 고금리, 또 고물가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고금리는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가 1,000조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계 부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는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을 지금 내놓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민, 그다음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게 핵심이고요. 첫 번째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하자에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감면을 시급히 추진하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이런 그 대출 및 또 감면 지원 이런 정책들을 세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주 취약한 그 돈을 빌린 차주들이죠. 이들의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이 4가지를 세트로 해서 저희가 법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생 입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 양곡관리법이 재의결해서 이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재입법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양곡관리법이 남는 쌀 강제 의무법이라고 이렇게 정부 여당이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정말 이 법은 그런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사전 조정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너무 장애 공방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변질이 좀 돼버렸고요. 결국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의결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했고 다시 제2에서는 결국 이제 부결이 됐는데 자 이렇게 민생 법안까지도 이렇게 정쟁화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지 간에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안 입법, 대체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농민 단체라든가 또는 뭐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생입법이라고 하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이 이제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 간호법과 의료법은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간호법은 정부 여당이 이제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의료법도 이제 금고 이상이면 의사 면허 취소다. 뭐 이 기준이 좀 그 엄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또 한간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그 원안 고수 이 입장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간호법을 왜 제정하게 됐느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환자는 병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 바깥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또 경로당 또는 뭐 여러 다양한 요양시설도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의사가 환자 집에 가는 왕진 서비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인력도 부족하고 의사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과 지시하에 간호사가 가정에 나가서 간호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굳이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가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혈압과 체온을 재는 거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네. 어떤 응급한 환자한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뭐 주사를 놓는다든가 다른 조치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라는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규정함으로써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네. 이게 의사와 간호사의 직역 간의 이익 다툼으로 지금 변질이 돼버렸는데 핵심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핵심이고요. 네. 의료법의 의사 면허 자격을 좀 강화하자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살인의 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인이 재판 받는 도중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문제 생기는가 봤더니 의사 등의 면허에 대해서는 약간 좀 봐주는 게 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형평을 좀 맞춰주자.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그런데 이거를 과도하다라고 해서 이 소위 이제 뭐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료 사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다 빼면 거의 90% 이상이 빠진 거고요. 남아있는 형사범위라는 게 사기, 폭력, 뭐 교통사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실제로 보면 의료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좁혀놓고 보면 이것이 형평을 맞추자는 법이지 특별하게 의료인에 대해서 더 가중처벌하자는 것이 아니어서 좀 이걸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들도 좀 국민들의 좀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여야 대치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다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생 법안에 있어서 강행 처리가 필요하다면 밀어붙여야 할까요? 이 생각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진짜 민생 법이라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할 일도 없고요. 정부가 낸 법안에 대해서 야당도 반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프레임이 정쟁 프레임으로 씌워서 사실은 간호법과 의료법은 이 서로 간에 여야가 맞서는 법도 아니고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사위에 막혀서 결국은 민주당이 한 단독 처리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야가 맞대고 처음에 합의했던 정신으로 돌아가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이시고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 이제 간사를 맡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의 그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또 국민연금 이제 전문가로서 의원님이 제시하시는 그 연금 개혁안은 또 어떤 건지 더불어 좀 들어볼까요?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 이제 프랑스 연금 개혁도 보시면 대단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2차례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반대가 많았죠.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연금 개혁은 첫 번째 원칙이 초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여야가 본인들이 집권 시기에는 이런 생각을 또 야당이 되면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좀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의지를 갖고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에 이딴 발언이라든가 이런 태도를 보면 피하는 것 같은 의지를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큰 진전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뭐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선거제도 개혁처럼 연금 개혁도 여야가 정부와 같이 또 이해 당사자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충분히 해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좀 정부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좀 가져야 되고 여당은 좀 책임감을 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야당은 초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애초 생각을 제대로 좀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어려운 과제지만 저는 합의에 이룰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부터 서민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그 민생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보니까 그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에서 또 많은 분들의 목소리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말만 이렇게 하고 또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책 경쟁을 벌일 여당에게 그리고 좋은 정책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죠. 예, 누가 먼저 시작한다고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 이 정쟁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치와 국회를 먼저 야당이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정치 수석부의장 임명했을 때 앞으로 정쟁에서 정책 경쟁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야당이 선도한다면 저는 여당도 따라올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도 그런 국회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유익한 생산적인 정책들을 과감히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민주당이 먼저 싸우는 민주당이 아니라 민생정당 민주당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민생 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말씀 들었습니다. 모쪼록 정치권이 민생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또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전 8시부터 회의하셨는데 장시간 지금 11시간 국회에 계시네요. 피곤하신데도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